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냐는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찌어찌 국회를 가게 됐는데 국회에서 한 1년, 2년 지나서 일자리 사라지는 거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IT라니까 기계가 대신해주고 그럼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데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 무슨 일자리를 만들 거냐?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냐? 지금처럼 무슨 정규직을 준다고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이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거냐. 근데 늘리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냐. 그리고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찾다 보니 이 생각이 계속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슬라이드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새로운 도시의 형태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게 그렇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저는 IT를 했잖아요. 근데 국회에 들어가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4년을 있었습니다. 굉장히 꽃보직입니다. 그 위원회는. 싸우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TV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정치를 진짜 정치꾼들, 정치 전문가 정치인들은 산업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싸우는데 뭐 노동이 뭐 문화관광위 뭐 교육 이런 데 가서 싸워야 TV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싸우는 데 가려고 그러지 산업에는 싸우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럼 이슈가 없고. 저 같은 사람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산업위에서 딱 아주 좋게 있었어요. 근데 산업위에서 제가 에너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들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은 이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론사의 광고비를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한전이 KBS 수수료를 수신료를 한전이 걷어주고 있어요. KBS가 한전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 카르텔이 아주 탄탄한 데가 에너지 산업이에요. 그렇지만 국회는 에너지 산업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산업을 4년 동안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제레미 리프킨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에너지 혁명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에너지 혁명은 리니어블 에너지인데 그 리니어블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쫙 보다 보니까 저는 IT를 하던 사람이니까 야, 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완전히 우리 사는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주거 환경, 제 머릿속에는 PC가 떠올랐어요. 지금의 도시는 메인프레임 같은 도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하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같은 PC 같은 도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떠오른 머릿속에 그 영감을 계속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이제 겨우 컨셉 정도 잡았습니다. 아직 시행 단계에 못 갔고요. 오늘 뭐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의 문제를 그냥 현 상태로 풀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틀렸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경제 문제, 가족이 옛날에 우리 선배님이 생각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이 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교육, 아버님이 생각하는 교육과 우리 선배님이 생각하는 교육과 내가 생각하는 교육 다 달라요. 지금 5살 먹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걔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지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무슨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선생님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 교육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억지로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또 국가라는 게 과연 뭘까?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종교가 과연 우리들을 정말로 깊이 이해시키고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새롭게 개념을 잡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골프를 칠 때 90력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90력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손만 갖고 얘기하면 되겠냐.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심력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기본부터 한번 훑어봐야 된다. 훑어봐야 된다. 자, 인간이 그냥 동물처럼 수렵 채집을 하다가 적어도 문명이라는 걸 만드는 시점부터 에너지를 어디서 얻었냐? 인간으로부터 얻었어요. 그죠? 피라미드 제가 이번에 나중에 한 연초부터 이집트 가서 고생을 하고 왔는데 피라미드 정말 뭐 불가사의합니다. 그런 거대한 신전을 짓고 자기의 왕의 권위를 과시했을 때 그 신전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 사람들이. 그때 사람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의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에너지로서 쓰인 거예요. 에너지.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를 실현하는 배의 모습. 이렇게 실현하니까 한 30%는 죽는답니다. 옮기는 도중에. 그냥 바다에다 버렸대요. 그래도 돈이 남았대요. 예, 노예를 팔아서. 그러니까 그냥 잡히면 그냥 예? 동물 사냥하듯이 그냥 잡아서 그냥 갖다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 배낭이 나온 장면입니다. 배도 엔진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 노를 져서 답니다. 제가 네덜란드가 어디 가서 전시 박물관에 가서 이제 배를 딱 봤는데 한 100명이 타던 배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둘러보는데 선실이 없어요. 선실이 100명이 타는 배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가이드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100명이 탄다는 배인데 선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갑판에 널브러져서 다녔대요. 선장방만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선장방.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류 문명은 인간의 노예를 대신하는 새로운 노예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계노예들이에요. 이것도 기계노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계노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기계노예예요. 이 컴퓨터도 기계노예.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그 기억을 해주는 노예도 있었다고 해요.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억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구 집 둘째 딸 이름이 뭡니다. 그거 해주는 노예도 있었고 의사도 노예였다고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하던 노예 역할을 기계한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산업화가 1차, 2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면서 우리 인간의 근력을 대신하는 노예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옛날 노예 시대는 너 노예 몇 명 먹이냐? 이게 귀족들의 인사였대. 너 노예 몇 명 먹이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물어보세요. 너는 기계 노예를 몇 명을 데리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네? 부자일수록 기계 노예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요새는 뭐 청정기도 있어, 뭐 냉장고에 뭐 수도 없이 많은 노예를 집에 가고 싶으면 그거 걷어먹이려고 얼마나 돈이 많이 벌어야 됩니까? 힘들고. 결국 로마 시대가 그 노예 먹이다가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예 먹이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전에 우리는 정부화를 만나면서 이제 감각을 대신하는 노예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감각을 대신하는 노예들을 만들어내고 최근에 와서 이제 머리를 대신하는 노예들까지 탄생을 한 거예요. 이제는 뭐 요새 내비게이터를 딱 틀어놓고서 내비게이터가 일로 가라고 하면 그거를 거역하고 딴 데로 갈 용기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상한데 내비가 일로 가네. 아니야, 일로 가야지 하고 용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여기 한 분 계시네. 한 분 계시네.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냥 가요. 내가 내 길을 갑니다. 근데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실수할 때가 있어. 막 막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력을 대신하는 노예도 만들어졌고 감각을 대신하는 노예도 만들어졌고 이제 머리를 대신하는 노예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 지금 5살 먹은 아이가 커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노예들하고 싸우게 만들 거냐? 그 노예들하고 싸우게 만들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번역을 아무리 잘한다고 그 노예들하고 이 노예들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지금 20년 뒤에 인공지능이 번역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수준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근데 그 노예들하고 싸우게끔 지금 영어 공부를 시키고 대학 공부를 시켜서 그 노예들하고 싸워서 100년을 살게끔 하겠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수준은 약 파페노에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파페노에가 뭐냐?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면 파페노인 거예요. 냉정하게.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적어도 그런 정도 돼야 인간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것은 제 관점에서 보면 고급 노예들의 입장인 거예요. 정규직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 그런 정규직을 계속 국가에서 정규직을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들이 쭉 어디나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돈을 더 줘서 이 일자리를 뺏어오겠다. 뺏기고 마는 거죠. 인간이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없느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인간이 지금까지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욕구의 변화, 먼저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메슬로우가 얘기했는데 메슬로우는 저 존중의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돈 많이 벌면 대학교 AMP를 막 갑니다. 그렇잖아, 뭐 이러면서. 예? 존중의 욕구를 채워야 돼. 이건 결핍의 욕구에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아실현 욕구는 존재의 욕구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르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끝난 것 같고 이제 자아실현 욕구만 남아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잘 이해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회장님 같은 분은 생존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오신 거거든요. 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니 뭐 저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회장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굶었거든요. 정말 눈물 나는 얘기가 뭐냐? 등록금 안 냈다고 선생님이 야, 너 나가. 그래서 그 밖에 창문 밖에 애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나이가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그 얘기만 하고 울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등록금 안 줬다가 나가서 저 언덕에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밥을 못 먹으니까 물을 마시고, 그죠 회장님? 물을 마시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 회장님 세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식들한테 공부 못한 사람은 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던 아버지 세대가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다 뭐야? 다 노는 거야 이 새끼. 다 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열심히 일을 해. 야, 너 왜 일하냐? 아르바이트 막 해. 지금 뭐 돈을 못 먹는다. 왜? 있잖아요. 동경에 있잖아요. 우동집이 진짜 맛있는 우동집이던데요. 가서 우동 먹고 올라오래. 그럼 뭐라 그랬어요? 회장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 속이 전부 나간 거지.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우동 먹으려고 지금 돈을 모아서 동경을 가? 세벨린 우동집인데. 근데 우리 젊은 분 갈 수 있어 없어? 갈만해 안 갈만해? 갈만하잖아. 갈만하다고. 갈만하지. 진짜 내가 먹고 싶은 우동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어서 갈만한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 이 사회적 인프라라는 것이 그 욕구의 수준을 다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 뭐 굶어 죽을 거 걱정해? 내가 칼 맞아 죽을 거 걱정해요? 옛날에 칼 맞아 죽기도 했죠. 키퍼덕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된 거예요. 사회가 열심히 이걸 커버해 줬는데 그래서 얘들은 아예 안전의 욕구, 생존의 욕구는 욕구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치열하지 않다고 욕하는 거예요. 얘들은 우동을 먹기 위해서 치열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자아실현 욕구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아직 그러니까 통념화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고도화되기 위해서 이제 근력,
또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됐는데 가치를 고도화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고도화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것이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던 일들 중에 노예한테 떠맡길 수 있는 건 다 이제 떠맡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자아실현, 요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것을 거래할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남아있다.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지속가능성. 내가 에너지를 남한테 의존하고 있으면 독립됐다고 볼 수가 없는, 이것을 독립하는 요 두 가지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 만약 요 두 가지까지가 해결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자아실현인들이 탄생한다 라고 봅니다. 근데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소수였다. 그 소수가 확장되고 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이 되기 위한 인프라로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자아실현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가치를 주는 예술가, 철학가, 과학자 그런 사람들은 난 안 돼. 근데 그분들이 밥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살았을까? 뭔가 누군가가 그건 다 서포트를 해줬어.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다른 데 쓴 거겠죠. 그죠? 자, 근데 가치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처럼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겠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서 하려고 보니까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아실현이고 뭐가 없어요. 요새 스카이캐슬 보면서 내가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얼떨결에 보기 시작해가지고 막 5편, 10편씩 막 계속 보게 되는데 그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해서 참 좋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분리해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인볼브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것과 자아실현하는 것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시간 밸런싱을 그렇게 해보자. 한 이틀은 먹고 사는데 하고 한 3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쓰고 이틀은 놀고 이렇게 한번 밸런싱을 해보자. 아직도 아이디어라는 얘기지만 이런 밸런싱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각 정부가 하는 건 뭐냐? 페이지 인컴을 개런티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돈으로. 저는 그게 아니고 에너지도 잘하면 공짜로 얻을 수 있지 않냐? 물도 어차피 공짜로 얻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아주 최적화해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기술이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지 않는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건 그렇게 해보자. 또 포마시도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조금 가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다 돈을 벌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근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아주 경제적 관점에서만 모든 걸 다 쳐다보고 경제적 관점에서. 근데 과연 이 경제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제 의구심을 이제 제시할 때가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 주는 메시지도 이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환경이나 사회, 이 사회 환경이 공동체가 우리한테 주는 그 해피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중요시하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런 컨셉으로 해결이 되면 자아실현인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자아실현인이 많아지는 세상. 그게 바로 저는 그것을 이제 자아실현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은 욕구는 이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지속 가능한 인프라, 그다음 개인의 고도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자아실현을 위한 작업자적 기반의 새로운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사는지 상상도 안 되지만 옛날에 그 텃밭을 갖고 있는 농촌의 어머님 아버님은 그 텃밭 갖고서 애들 다 키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년도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다 채소 그래서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이 살았다. 우리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았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자급자족을 위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 완전히 다 바뀌어야죠. 완전히.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냐? 멍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내면으로부터 정말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만족을 갖고 계세요? 네? 그거 갖고 계신 분. 아, 역시 감동해. 자아실현이 돼. 갖고 계시는 그런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한번 느낀 사람들은 바꾸지 않아요. 그것을 남하고 바꾸지 않죠. 여자를 만났는데 와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다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잠시뿐이겠지만 잠시뿐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멍 때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이들이 멍 때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스스로 관심을 갖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저 스카이 캐슬처럼 말이야 악을 시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면으로부터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만족을 하면 청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면으로부터 만족이 기준이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기준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한금 사장하다가 남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했는데 저도 망했어요. 집 다 털렸어요. 집 다 털렸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 안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내가 한 게 뭐냐면 마이크 잡는 일이었어요. 강연을 다녔어요. 그런데 마이크 잡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 노래 볼 때 기분이 좋고 강연할 때 기분이 좋고 마이크 잡으면 기분이 좋아. 이거 내 천직이구나.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저는 기회만 나면 강연을 다녔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송창식 씨 보세요. 지금도 몇백만 원씩 받습니다. 한 번 나가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몇백만 원씩 받고 박수 받고. 그런 삶. 앞으로 그런 삶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크리에이티브가 나와요. 진정한 밸류가 나오고 그런 밸류는 플랫폼을 여러분이 만드는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경제적 가치일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의 교육은 전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애들 가해를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고 대학을 보내겠다고 쌩 난리를 치고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아무 소용없는 짓. 아마도 머지않아 대학 졸업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말 안 하지만 대학 교수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이번에 베테랑 같은 막 교수님들이 지금 학생들을 구하러 왔어요. 학생들 구하러.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살 먹은 자녀분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애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만 쳐다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거 자꾸 밀어주는 거죠.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래서 걔 스스로가 공부 하지 말래도 다 해요. 지가 관심 있는 분야에.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길을 격려해주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면 그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멘토 교육. 그 다음에 고도화된 개인의 가치를 어떻게 교환하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죠. 여기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다 접목이 돼서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하던 것들이 전부 플랫폼으로 바뀌는 것이고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개인의 가치가 고도화된다. 고도화된 개인의 가치만이 사실은 이 플랫폼에서 각광받는다. 그렇죠. 당연히죠. 각광받게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가 막 자기가 좋아서 막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을 때 그 사람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생산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분배, 공급이 아니고 수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모양을 잘 하시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작년부터 뭐 재작년부터 이렇게 확 떴는데, 사실 저는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20년 전이 대자비가 딱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1998년도 7월 달에 제가 한컴 사장이 됐을 때, 아니 한컴 사장을 맡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맡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미국으로 다, 그때 집도 다 팔고 왔어요. 제일 실수한 겁니다. 집을 미국으로 갔어. 가서 이제 뭐 라이센스 막 드라이버 라이센스 받고 뭐 집 없고 이래서 살라고 딱 하는데, 한국에서 와서 강연 좀 해줘라. 너 어떻게 해외 진출했는지. IT 그때 버블이 IMF니까. 그래서 비행값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아이고 땡큐 이러고 이제 온 거죠. 한국에 한번 올 김에. 그래서 청바지 입고 떨어뜨려 왔는데, 그때 강연을 누구한테 했냐면 이제 블록체인 벤처협회 회장단이 이제 그 설악산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강연했어요. 밤 9시 강연했어요. 끝나니까 뭐 10시만 11시야.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이민아 회장님이 전사상 오랜만에 하는데 술이나 한잔 먹자 그러더니 밤 11시에 대파을 내려가면 술 왕창 먹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글과 컴퓨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맡아야 된다. 그게 또 헐떨결에 그냥 그 맡으라는 것도 아니고 원서를 넣어라. 공개 모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3시에 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원서를 넣고 일요일날 3시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3명이 남아있더라고요. 20명이 지원을 했는데 서류진사서 3명. 그럼 이제 심사위원으로 뭐 이찬진 사장, 이민아 회장, 뭐 조현정 회장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래서 9명이서 원탁회의를 시작했어요. 3시에. 자, 오늘 뭐 면접이라기보다는 이 한컴을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해서 기탄 없는 의견을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니 그 미팅이 밤 11시에 끝났어요. 바쁘다고. 근데 한 사람 중간에 이거 내 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갑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 이제 2명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몇 시간 있었죠? 한 6-7시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결정하실 때가 됐네요. 결정하세요. 그러면 우리 둘이.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이거 제가 할 거는 우리 전 대표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한컴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더니 막 뭐 KBS MC 막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월급을 얼마 받냐? 뭐 얼마나 받기로 했냐?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 조건도 모르고. 그때 옆에 딱 이민아 회장이 이찬진 사장만큼 받습니다 그래요. 그 이찬진 사장 얼마나 받습니까? 또 물어봐 기자가. 4천만 원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4천만 원 받아가지고 난 지금 미국에 있는 애를 다. 그러고 이제 출근했어요. 나. 갔더니 50명 남아있어 직원이. 월급이 한 5개월 밀려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월급을 달라고 합니까? 돈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고생을 해서 살렸는데, 얘기가 좀 짠들 빠졌는데, 그때 제가 한컴을 살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랬어요. 야, 봐라. 한글 없어진다면 이렇게 난리다. 우리 고객들이. 이 고객을 인터넷 유저로 만들겠다. 구글 닥스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펀딩을 받아서 7,700만 원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 버전을 그때 100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뒤에서 보니까 한글을 개발은 안 했지만, 만들지는 않았지만 윈도우 버전은 제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 버전. 그래서 그때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떠들었는데, 결국 인터넷 시대를 제가 아주 옹골청에 맞아서 500원짜리 스탑옵션 받아서 그 400원일 때 500원짜리 받았습니다. 100만 주를 받았습니다. 1년 반 만에 58,000원이 됐어요. 1년 반 만에 제가 500원, 580원 이런 부자가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만 기억해요. 나 망한 건 기억 못하고 그 부자 때만 기억해서 지금도 부자인 줄 알아요. 오케이 뭐 상관없는데 하여튼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해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의 이 변화를 저는 이제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뭐라 그러나 이게 버블도 이제 이해가 되고 지금도 이해가 되고. 어쨌거나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여기 계시면 다 잘 아니까 넘어갈까요? 블록체인 다 아시죠? 좀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저는 기술은 잘 모르지만 한마디로 데이터가 완전히 국경을 초월해서 유동성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는 돈이 그 유동성을 만들어낸다.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 원장이 유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데이터만 됐는데 이제는 돈도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더리스 타임리스다. 보더리스 타임. 이 보더리스 때문에 뭐 뒤에 슬라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외환 거래액이 하루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액이 하루에 200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200조 달러. 근데 외환 거래액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거예요. 몇 배나 많을 거예요? 네? 5배? 5천조입니다. 하루에 외환거래액이 5천. 그럼 그 5천조가 송금을 할 때 얼마를 받아요? 10%, 15%, 어떤 경우는 30% 송금 수수료. 그 누가 가져가요? 누군가 가져가겠죠. 그런 것들이 페이스 P2P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 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럼 지금은 그 강남에 10억짜리를 뭐 개인이 이렇게 사는데 그걸 토큰화 해버리면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만원짜리 토큰을 한 뭐 100만 원어치만 사도 이 강남 아파트가 20% 올라가면 100만 원에 20%는 내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림도 마찬가지, 뭐 말도 마찬가지, 모든 자산을 토큰화이즈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유통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자도 야 한국에 저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가 좀 저가는데 강남 아파트 토큰 좀 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유동성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세그멘테이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인간이 내가 수수료를 10%, 20%, 30% 내는 거 내기 싫어라는 욕구를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불법이면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할 겁니다. 그렇죠? 필리핀이 1년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송금이 36조 원이에요. 필리핀 국민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그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36조. 36조의 송금 수수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갑자기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막 넘어갑니다. 굉장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경제 시스템으로 경제 시스템 화되지 않았던 지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큰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진짜 지적 가치가 현물화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배웁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뭐 물류부터 뱅킹이야 이게 제일 클 거고요. 부동산, 뭐 보험, 뭐 지적 재산,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환경, 이 주거 환경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국회에 떨어지고 나서 우리 교수가 논문 뭐하냐, 4학기를 했어요. 박사 이제 학부를 다 하고,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려는데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논문 뭐하냐,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래서 난 이거 아니면 논문 안 쓰겠다 그랬더니 써라. 그래서 이제 이거 박사를 받았습니다. 자, 옛날에 사람들은 이 물을 주변으로 모여 살았어요. 물을 주변으로. 그래서 이 물을 주변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동네 애들하고 같이 커요. 근데 그때는 동네 애들끼리 키우는 거예요. 형이 동생 키우고. 그리고 뭐 막 놀다가 이제 저녁 때다가 니언니한테 면 이제 엄마들이 부릅니다. 야 개똥아 밥 먹어라. 이러고 개똥아 새똥아 막 불러서 자기 집 가서 밥 먹어요. 근데 개똥이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야 개똥아 너희 집에 엄마 없다. 일로 와라. 우리 집에서 밥 먹어라. 그래서 옆집에서 밥 먹어요. 이렇게 다 키웠어요. 그죠? 다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게 크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또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할 때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어머니들, 그러니까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이때가 좋다고 그러지. 왜? 공동체가 있어요.
인간이 공동체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해피니스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해피니스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면서 이런 아주 화려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 도시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다라고 보지만, 물론 이 도시가 기회를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자꾸 이쪽으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에너지라든가 이런 효율이 한 15% 정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생물의 스케일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생물의. 요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스케일링을 보면, 그러니까 작은 동물의 대사나 큰 동물의 대사랑 거의 비슷한데, 그거와 비슷하게 도시도 그런 대사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 도시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냥 심장이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백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여러분 뭐 얼마 전에 그 옵스 터져가지고 사람들 죽고 그랬잖아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제 이런 데 관심 있으니까 자꾸 불러서 물어봐요. 자, 팔당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상수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와요.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 새는지 잘 몰라요. 이 파이프가 어디 묶였는지 잘 몰라요. 네. 뜯어볼 수도 없어. 너무 깊게 묶여있고 그러니까. 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 중에 누수되는 물도 상당히 많다. 잘 모르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런 도시를 가지고 인류 전체를 도시화할 수 있냐. 도시화 되려는 욕구는 다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도시에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죠? 공부도 하고 싶고 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70억 인구를 다 이렇게 누리게 하려면 과연 이런 도시의 구조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니다. 이 수익을 그냥 고도하겠다 그러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겠다는 이런 구조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태 발전이 아주 최소화된 자급자족 기반이 있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델의 인사이트를 준 그림입니다. 난 이 그림을 보세요. 유레카를 딱 그린 거예요. 유레카. 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이 이 태양광이 없으면 얘는 뭐 그냥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얘가 있어. 태양광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전기를 모아놓으면 물을 어디서 얻어올 수 있어요. 지하에서 파든 옆에서 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터넷만 들어오면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뭐 농담도 하고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물, 공기만큼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을 지금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위성이나 또는 드론이나 또는 풍선 같은 걸 띄워서 전 세계를 커버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의 광망 수준이에요. 스피드가. 그래서 그 몇 개를 띄워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프리카에 만약에 인터넷이 저렇게 빵 들어갔다, 경제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죠. 확 올라가는 거죠. 이제 뭐 몽골도 이제 태양광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고 위성 접시 갖고 다니기 시작했고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인터넷만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각 집이 갖고 있는 잉여가치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게 마이크로그리드죠. 마을 단위로 또 갖고 있는 걸 서로 교환합니다. 이게 마이크로그리드예요.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디가 만약에 한 곳이 잘못되더라도 나머지는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형태의 구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도시의 이름이 시티입니다. 시티. 지속 가능한 이거는 나중에 붙여서 그냥 시티라고만 하죠. 그 시티는 뭐냐? 자급자족 기반이 있는, 그리고 자아실현과 인과 공동체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첫 번째 제로 베이직, 어반 베이직, 컬처 베이직. 그래서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살면 생활비가 제일 작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삶의 질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를 개발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돈을 들여서 가장 최소의 돈을 들여서 이빠이 이익을 땡기고 나가느냐. 어떤 강원이설을 통해서든 그냥 가서 돈을 왕창 먹고 나오면 성공한 시행자고 부동산 디벨로퍼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런 건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이 문제였죠. 그건 아니다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직은 뭐냐? 물, 에너지, 식량,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그 다음에 인터넷, 이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이 스마트 시티 이런 텃밭 하나에서 지금 1년에 83kg를 수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농부가 8억 명이라는 겁니다. 세계 인구 11%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항상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밀라노 엑스포에 독일관에서 독일관 2층을 딱 갔더니 이걸 전시해놨어요. 이걸.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밀라노 엑스포 때. 그래서 독일 관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전시할 생각을 했냐. 근데 독일은 커뮤니티마다 이렇게 채소를 갖고서 그 커뮤니티 주민들이 다 나눠먹는 데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이걸 전시했다고 해요. 뭐 벽면을 채소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태양광으로 물을 펌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디젤 펌핑을 하게 되면 이 하얀 게 뭐냐면 디젤 연료비예요, 연료비. 근데 처음에 초기 투자비는 태양광이 좀 많지만 연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롱텀으로 보면 이게 훨씬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빨이 돈을 땡겨먹고 나가면 땡!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미국처럼 20년, 30년 우리가 이걸 다 관리하면서 매니징을 해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 싸게 임대해주고 잘 살게 하고 그래서 투자비를 20년, 30년에 뽑겠다 라고 하면 메이크센스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해피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옥상에다 만들어서 하루에 3,000리터를 생산하는 겁니다. 습도가 60도. 그냥 습한 데는 우리 그 있잖아요. 뭐 가습기가 아니고 뭐지? 제습기. 예, 이 제습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제습기로 물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요. 이게 이제 그 워터젠, 휴대용 워터젠이죠. 휴대용 워터젠. 그러니까 제가 6년 동안 여러 회사들을 만나면서 요소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단원들은 대충 있는 거예요. 같이 협연은 못 해봤어. 협연은 못 해봤는데 대충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좀 실력이 좀 떨어지고 좀 실력이 이게 하겠지만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면 이게 아주 멋진 도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어반 베이직은 인터넷만 되면 도시 기능을 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재화될 수 있다. 뭐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이 미란마 스쿨이라는 미란마 스쿨 이게 지금 한국에도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합격률이 1.9%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요.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교육하는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제 말을 안 하는 학생이에요. 교수님이 딱 보면 누가 말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고 이 교육하는 것이 모두 다 녹화가 돼가지고 이걸로 성적을 내줍니다. 토론을 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100%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왜 기숙사 생활을 하나 그랬어요. 근데 이 캠퍼스라기보다는 그냥 기숙사가 전 세계 여러 도시에 있어요. 서울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또는 1년씩 옮겨 다니면서 4년 동안에 몇 개 도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그 도시에서 그냥 살다가 뭐 커피숍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 그게 뭐 스타벅스가 냅두면 어디든 컴퓨터 열어놓고 공부하러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디 계시든 상관이 없는 거죠. 병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원격 병원이 가능해지는데 5G 정도 되면 뭐 수술도 가능해진다고. 5G 정도는 차가 없어서 여기 이제 서울대병원에 계시고 이제 여기 아프리카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끊어지지만 않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게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그냥 맨 스마트 시티 한다고 IoT를 그냥 덕지덕지 그냥 장비만 갖다 붙이면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서스테이너블하게끔 만드는데 기여해야 된다.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 거냐 스마트 시티가. 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서포트 해줄 거냐. 이런 게 진정한 의미의 서포트라고 저는 보는 거죠. 분산화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컬처 베이직은 애초에 도시가 설계될 때 비즈니스나 공동체가 동시에 설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앵커 퍼실리티가 거기 내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품앗이 같은 거, 이건 이제 블록체인의 가상화폐 같은 거, 지역화폐 같은 것이 활용이 되면 품앗이 같은 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워크스페이스 같은 거, 또 벼룩시장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그 개원예술대학의 그 교수님이 이 채소 가꾸는 걸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이고, 메이커스 랩. 이거는 지금 미국의 MIT 대학이 그들은 스마트 시티라고 안 그러고 메이커 시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이커 장비, 그러니까 뭘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모아놓고 공동체들이 같이 와서 거기서 뭘 만들면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해피니스를 얻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고 왜 안 그러냐 그랬더니, 야 스마트 시티는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메이커 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이 주장이 이제 제 박사 논문에 부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박사 논문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 이런 니즈가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부록으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도시를 조닝을 해서 저 도시계획 하시는 분한테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아니 왜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을 나눠놨습니까? 그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나눠놨나요? 판교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쫙 동탄 가서 살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조닝을 왜 그렇게 해놨나요? 물어보면 답을 못하죠. 이 PC처럼 각자가 도생할 수 있는 것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컬처 베이직이 있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뭐 아티스트 도시도 나올 수 있고, 스포츠 도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시티가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자아실현 기반을 확대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류 전체는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 되면 굉장히 확산 속도도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비즈니스 찬스가 무지무지 많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한 이제 포켓시티라는 플랫폼도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새 젊은 우리 블록체인하는 CEO들하고 좀 같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만들고. 그래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지금 함양에서 이제 어떤 분이 하창식 회장이라는 분이 350만 평의 원래는 이제 은퇴한 분들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골프장도 짓고 어쩌고 막 분양하고 하려고 했다가 한 4년 전에 저를 만나고 생각을 딱 고쳐먹고 농장 만들고 작업자서 갈 수 있는 형태의 도시로 컨셉을 좀 딱 바꿔서 한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하고 있는 건데 베트남의 달랏이라는 곳입니다. 얘가 굉장히 아름답죠. 제가 작년 1월 3일 날 여기를 갔다가 반했습니다. 온도가 일단 1500고지여서 온도가 항상 20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그냥 공기가 너무 좋아요. 1500고지니까 완전히 청정지역이어서 그래서 일단 공기에 반했고 날씨에 반했고 그 다음에 이 분위기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살고 싶다. 살려면 어떡하지? 하고 시작한 이 프로젝트인데 여기가 호치민이고요. 여기가 달랏입니다. 여기 직선거리는 200km고요. 그리고 나트랑이라는 데서 한 80km인데 시간 한 3시간 반 걸립니다. 차로. 호치민에서 비행기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블록체인 베이스 스마트 시티를 지금 만들고자 제안을 했고요. 그쪽에서 흔쾌히 이 컨셉을 받아들여줘서 지금 여기에 약 300만 평 정도의 신도시 개발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00여 명 같이 가서 구경을 했고 올해도 지난주에 감정평가 학회 감정평가 법인 대표들하고 같이 가서 이 땅을 한번 봤고요. 2월 달에는 제가 블록체인 대표들을 모시고 이곳을 또 갑니다. 가서 여기에 정말 새로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하나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도 다른 도시들도 이런 형태로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달랏을 만나기 전에 2014년인가 제가 국회에서 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뭐 거의 전기가 없어요. 거기는 전기가. 그래서 뭐 철도를 놓는데 어쩐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검토하고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기가 없어요. 철도를 놓으려도 전기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서 우리 산업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 있냐?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에너지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40분의 1밖에 안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깜깜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뭘 만들더라도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캐도라고 무슨 뭐 만들다가 경수로 만들다가 그걸 포기했죠. 왜 포기했냐? 캐도는 지어주는데 이걸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리드가 없는 거예요. 그리드까지 다 만들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리드도 무리하고 규격도 안 맞고 다 낡아.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차를 논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 제가 주장하는 시티를 만약에 인스톨을 한다 그러면 동시다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다 발전.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맞게. 그러면 이 한반도가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흥분된 얘기를 했는데 별로 알아듣진 않더라고요. 이 흥분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사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광 갖다 놓고 뭐 배터리 갖다 놓고 짝짝짝짝 연결해서 집 짓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럼 동네마다 배터리가 작으면 그냥 선풍기 켜고 배터리 좀 커지면 에어컨 켜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무 옆에 두고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나라 다녔지만 필리핀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다 컨셉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 가서 좀 해줘. 근데 해줄 게 없어요. 네? 기술이 없어요 아직. 그냥 컨셉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랏부터 해서 컨셉을 잘 만들면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을 때 지구 전체를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홍익인간을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홍익인간을 실천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걸 하다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저보고 이제 정치를 더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열심히 이 지금의 이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어떤 그 뭐랄까 그걸 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다음 제너레이션까지를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건 아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4차 산업을 이해한 진짜 가슴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다. 저도 이민자예요. 저도 이민자. 예? 저도 이민자예요. 제가 요새 블록체인 하는 젊은 CEO들 뭐 28, 29 정말 우리 딸보다 한 2살 어린 파트너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요새 같이 일하는 파트너. 깜짝깜짝 놀랍니다. 만나자마자 갔더니 커피 한잔 시켜놓고 그지 1층에 그 커피 사는 데고 2층에 테이블인데 있잖아요. 올라갔더니 지 혼자 커피 딱 시켜놓고 위원장님 커피 한 드세요. 알아서 가져올게 무슨 커피 샀습니다. 예?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너무나 놀라는 건 뭐냐면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우리는 386인데 쟤는 뭐 완전히 울트라 팬티언이다. 잠도 안 돼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 퍼포먼스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의 퍼포먼스가 너무나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자식들 말이야 뭐라 하지만 사실 뭐라 질문 던지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이 사람한테 그걸 시키니까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지켜본다면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자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나 4차 산업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솔직히 당신들이 하시오.
커밍아웃 할 때가 된 거예요. 커밍아웃.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정부가 저 새끼들 졌다고 해서 촛불을 들어서 밀어냈지만 이쪽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축구의 한 편이에요. 상대편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당신들 하고 소리치고 밖에 나오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했어. 배우들이잖아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배우 짓을 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에요. 다 알아. 왜 우리한테 욕짓거리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대충 들어주는 거야. 그러지마 뒤에 가면 야 고생했어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배우들이다. 정치인은 배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렇지만 알고 하느냐 느끼고 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서 안 된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세대가 힘을 가지고 미래의 핸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핸들을 안 잡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기회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블록체인 시기가 몇 년이나 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 5년 안에 또 유니콘들이 나옵니다. 구글이 나왔고 페이스북이 나왔듯이 앞으로 5년 안에 유니콘들이 나와요. 그 유니콘들은 완전히 글로벌 유니콘들일 거예요. 그 유니콘들이 자리를 잡고 그 판으로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따라가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이제 저는 사실 우리 세대나 우리 선배님들한테 미안하지만 핸들은 맡깁시다. 젊은 사람한테 맡깁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젊은 분들한테는 핸들을 잡으세요. 아직도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이거 아닙니다. 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잡으셔야 됩니다. 2020년에 선거가 있는데 100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40대 이하가. 국회 100명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용기와 그런 제너레이션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가셔야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떳떳하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이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했듯이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한다면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저한테 큰 영광은 아니에요. 아셨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